분들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초에 그 신문지상에 나왔던 기사를 중심으로 탈모 치료제 처방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2년 8월 1일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요. 8월 1일에. 그래서 그 제목은 탈모약 처방 병원에 2030 세대 사람들이 북적인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부터 잠깐 보면 주말이었던 지난달 23일 오전에 종로가의 한 병원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 50여 명이 병원 밖에 길게 줄을 서 있다. 오전 9시 10분에 도착했다는 박모 씨는 1시간 10분을 기다린 끝에 의사를 만났지만 상담과 처방을 받은 시간은 약 20초 불과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고시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를 겪게 돼 주말에 짬을 내 병원을 찾았다면서 이곳에서는 짧은 시간에 저렴한 복제약을 장기 처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제약을 얘기한 거 또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 봐서는 탈모약에 이제 일반 의약품도 있고 전문 의약품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전문 의약품 복제약을 장기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을 이어서 보면 이 심평원에 따르면 탈모로 진료받은 20, 30대는 지난 2017년에 9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명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를 겪는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말이면 뭐 종로 5간이 강남과 경기도 분당 일부에 탈모 처방 전문 병원 여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병원들을 이른바 탈모인의 성지로 부르며 온라인상에서 병원 위치 등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탈모 처방 전문 병원이 생겼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이렇게 많이들 모일까요?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써 있죠. 탈모약은 매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 취준생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피부과에서는 보통 한 알에 1,600원대 오리지널 약을 1에서 3개월 단기 처방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탈모 처방 전문 병원에서는 원하는 약을 이렇게 최대 뭐 1년 단위로 장기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 자꾸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요. 그래서 한 예가 최근 종로 한 병원에서 6개월치 탈모약을 10만원 초반대에 처방받았다는 30대 최모 씨는 의사가 앉자마자 탈모 부위를 보지도 않고 약을 고르라고 해서 미리 검색해보고 간 약으로 처방받고 5초 만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사가 탈모 부위를 보지도 않고 약을 뭐 또 환자한테 알아서 골라라. 그래서 검색보고 간 약을 바로 이제 5초 만에 처방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사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자기가 아픈 부위를 얘기를 하고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문진을 하고 필요하면 촉진을 하고 그러니까 문진과 촉진이 의사가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처방전 장사만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뭐 탈모 치료제만 그런 것은 아니죠. 비만 치료제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은 그런 병원들이 있다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그 매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또 ADHD 관련된 그런 보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이건 물론 일반 병원에 해당한 일부 병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정확한 문진과 촉진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병원 또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료 없이 탈모약을 한 번에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호상이라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탈모약이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의사가 보면서 판단한 뒤 용량이나 용법을 조절해야 되는데 장기 처방을 하는 경우 또 환자의 탈모 부위도 보지도 않고
처방하는 경우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피부과 교수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권호상 교수가 탈모약이 전문의약품인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또 여기에 그 2030 젊은이들이 이런 탈모 처방 전문 병원에 간 것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탈모약에는 일반 의약품도 있고 전문 의약품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얘기한 것 주 내용은 아마 전문 의약품 처방한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환자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특히나 오늘 얘기하는 그 탈모약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길게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1, 2주 먹어서 1, 2주 발라서 탈모가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약물을 써야 된다. 그 얘기는 중간에 약을 썼다 끊었다 할 경우에도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일정 기간 쓰다가 또 약을 끊게 되면 이 약들은 대부분 다 탈모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탈모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전문의들이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탈모가 생겼는지 이게 유전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지 또 스트레스가 있는 것인지 생활에 아니면 영양 불균형으로 오는 것인지 그런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방 장사를 하는 일부 병원이 있다든가 또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실은 물론 이 젊은 사람들이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이 장기간 처방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약들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약값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러나 길게 보면 약물의 부작용이라든가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이런 탈모 처방 전문 병원이 아니라 그런 전문의들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약의 부작용과 효과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탈모 치료제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그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고요. 약은 FDA에서 공인된 탈모 치료제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마이녹실이라는 약이 지금 있죠. 마이녹실. 이게 이제 상품명이고요. 그에 대한 성분명은 미녹시딜이라는 성분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기타 그 카피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리지널 약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것들은 대부분 카피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오리지널 약보다는 카피약이 좀 싸겠죠. 그래서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이제 처음으로 개발돼서 이것이 이제 탈모 치료제로 처음으로 시판된 약이고요. 이것은 주로 바르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짜리, 5%짜리 액상 혹은 겔 타입으로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약이죠. 사실은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먹는 약으로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던 약인데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털이 나는 다모증 이것이 알려지면서 그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약은 이제 바르는 약으로 3% 5%짜리가 있고 남성형 탈모증에 쓰는 약이고 이것은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의 처방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약은 이 두 약과 다른 점은 이 3%짜리는 보통 여성 탈모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남성들은 보통 5%짜리 용량이 좀 더 높은 걸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물 중에서 미녹시딜은 여성, 남성이 같이 쓸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피나스테로이드라는 요 성분명과 두타스테로이드라는 성분명은 같은 기존의 약인데요. 거기에 이제 오리지널 약의 상품명은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카피약들도 지금 다 있습니다. 특허가 제약회사들이 자기네 오리지널 약을 개발하고 20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20년이 지나면 특허가 완료되면서 이제 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약들이 기타 다른 제약회사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제네릭 드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네릭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카피약, 복제약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도 다 지금 특허가 끝난 약이기 때문에 이 프로페셔널 오리지널 약도 있지만 그보다 싼 복제약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약이 있고 이어서 개발된 약으로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약도 여기 보면 뭐 두테스몰이니 뭐 네오타드니 여러 가지 그 카피약들이 있죠. 원래 그 오리지널 약은 아보다트라는 그 상품명인데요. 그게 오리지널 약이고 이런 다양한 카피약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전부 싼 약들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기사에서 본 바와 신문 기사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카피약들은 오리지널 약보다 싸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2030 젊은 사람들이 그런 탈모 처방 전문 병원에 가면 그런 약도 처방해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약물 중에서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바르는 약으로, 그 다음에 피나스테라이드가 두테스테라이드는 먹는 약으로, 그래서 기전적으로는 여기에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뭐 포타슘 채널 오프너다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포타슘을 일반인들은 많이 칼륨으로 알고 있죠, 사실은요. 칼륨 채널을 열어주는 것이다. 뭐 간단히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를 이제 이 칼륨 채널이 열리면, 그래서 칼륨이라는 이온이 세포 밖으로 많이 나가면 혈관 평활근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낭 주위의 말초혈관이 이제 이완되면서 거기에 작용해서 국소적으로 혈류 증가를 유발시켜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한다든가, 혹은 직접적으로 모낭 세포에 작용해서 모발의 성장을 유발한다든가, 뭐 그 다양한 그 기전으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 미녹시딜이 어떻게 해서 발모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혈관 확장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장에 조금 더 미녹시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나스테로이드하고 두테스테로이드는 여기 동일하게 뭐 5알파 리덕테이즈,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저해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리덕테이즈라는 말은 환원 효소란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DHT라는 물질로 대사가 될 때 관여하는 효소인데, 그 효소를 저해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저해제라는 거죠. 저해할 경우에 이런 그 탈모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 기전적으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어쨌든 미녹시딜은 혈관 확장제고요. 원래 고혈압 치료를 썼던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부작용으로 다모증, 털이 많이 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피네스테라이드, 두테스테라이드 같은 약은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그 효소의 저해제로서 일종의 그 호르몬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은 같은 기전의 약이고,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1mg을,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건 0.5mg 캡슐로 되어 있는 것이고, 둘 다 남성용 탈모증, 이 두 약은 미녹시딜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 2030 젊은 사람들이 탈모 처방 전문병원에 간다. 그럼 거기서 뭐 카피약으로 보통 처방들 하는 걸 받아왔다. 그러면 아마 이 두 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미녹시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하면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내가 혈관 확장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약은 업존이라는 제약회사가 1950년대 후반에 200종 이상의 화합물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궤양치료제, 여러분들 궤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속이 쓰리고 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궤양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궤양에는 효과가 없지만 이게 강력하게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물질을. 그 중에 이제 최종 시판 가능한 물질로 이 미녹시딜이 혈관 확장제로서 개발이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판이 된 건데, 당시에 상품명은 로니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1979년도에 고혈압 치료제로 FDA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처음으로 혈관 확장제로 고혈압 치료제로 승인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혈압은 이제 해결됐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이 미녹시딜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이 미녹시딜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즈음에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고혈압 치료제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그 뒤에 알려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요. 여기 이런 말이 써있지 않습니까? 미녹시딜이 처음 시판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고혈압 치료에 획기적인 약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혈압 치료제에서의 이점은 곧 미녹시딜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급격히 줄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요약을 하면 처음에 업존이라는 회사는 궤양치료제로 약물로 개발하는 과정에 우연하게 강력한 혈관 확장제를 발견했고 그 중에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고혈압 치료제로 1979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획기적인 약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던 약인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 약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서 치료하는데 적절치 않더라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거든요. BP,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는데요.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심박출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CO, 영어로는 cardiac outpu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말초혈관 저항, PVR이라고 하는데요. PVR. 그래서 이 PV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말초혈관 저항, 영어로는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라는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혈압은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혈관 벽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심장의 좌심실 벽에서 심장 혈액을 뿜어줄 때 말초혈관의 그 직경이 좁아지면 어때요? 뿜어줄 때 굉장한 압력을 받겠죠. 그게 바로 말초혈관 저항입니다. PVR입니다. 반면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심박출량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뿜어주는 그 혈액의 양, 그 다음에 그 심박수 이런 것들이 다 CO를 결정해주는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미녹시딜이 혈관 확장제란 말을 제가 방금 했었죠. 그럼 이 두 팩터 중에 어느 게 떨어질까요? 미녹시딜을 먹는 약으로 고혈압 환자가 먹었을 때 당연히 PVR이 떨어지죠. 말초혈관 저항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혈관 확장제니까 혈관의 직경이 커지고 그러면 어때요? 말초혈관 저항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혈압은 일시적으로 확 떨어집니다. 당연히 미녹시딜이 처음에 그런 기존에 그러니까 미녹시딜이 개발되기 전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잘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한테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게 바로 이런 효과 때문이죠. 그러나 이걸 이제 미녹시딜을 써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알려지게 됐냐면 여러분들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상 뭐가 있을까요? 보상작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compens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러면 미녹시딜 같은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을 줬을 때 PVR, 말초혈관 저항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진 걸 다시 정상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보상작용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칼로리 아웃풋이 올라갑니다. 아까 아웃풋은 뭐라 그랬어요? 우심방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 그 다음에 심박수 이런 것들이 아웃풋을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PVR이 급격하게 떨어지 미녹시딜을 먹음으로 인해서 말초혈관 저항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혈압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 몸은 또 우리 몸의 블러드 볼륨 즉 부종이 생기고 전체적인 블러드 볼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데마 부종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주고 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확 떨어지지만 금방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뼈값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녹시딜을 단독으로 써가지고선 그런 본태성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지속적으로 낮게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다른 약을 같이 써줘야만 효과가 있는 그런 면에서 미녹시딜이 고혈압 치료제로서는 특히 장기적으로 쓸 때는 별로 적절치 않았다. 이것이 이제 미녹시딜이 더 이상 고혈압 치료제로 1차 약물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제를 잘 안 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다른 약이 듣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지막 옵션으로 미녹시딜 같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쓸 때도 미녹시딜 혹은 단독으로 써서는 안 되고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대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 이런 것도 같이 써줘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거기다 좀 어렵지만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미녹시딜을 쓰면서 그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녹시딜의 부작용 중에 흥미로운 게 신체 털이 나는 다모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얼굴이라든가 가슴이라든가 등이라든가 팔다리 이런데 털이 나는 다모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이게 미용적으로 여성한테 유쾌한 일이 아니었지만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보고서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다른 용도로 즉 그 발모제로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업존이.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 최초의 케이스가 이 미녹시딜이고요. 그래서 1988년도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FDA로부터 업체는 미녹시딜 용액이죠. 그러니까 먹는 약이 아니고요. 남성형 발모 치료제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의약품의 용도 전환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미에서는 이것을 로게인이라는 상품명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 상품이 바로 그건데요. 로게인이라는 상품명 이게 오리지널 약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리게인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여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 업체는 처음에 이 약을 그 남성형 발모 치료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할 때 처음에는 리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상품명을 이제 자기네가 등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FDA에서는 리게인, 그러니까 다시 잘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상품명이.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안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로게인이라는 상품명으로 나가게 되고 유럽과 아시아는 최초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리게인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판매가 됐다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991년에 업체는 추가로 여성형 발모 치료제로도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 용액은 여성형 발모 치료제로 지금 시판되고 있다. 그래서 91년도에 여성형 발모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이 약물을 처음에는 이게 전문의약품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3% 용액 제제에다가 플러스 5% 용액까지도 일반 의약품으로 시판이 허용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증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남성형 탈모고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는 전체 탈모 환자의 95%를 차지하며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대사체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작용에 의해서 탈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녹시딜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이제 바르는 약으로 혹은 뿌리는 약으로 개발 외용제라는 거죠. 그런 것이 FDA가 승인한 유일한 약이고요. 그래서 뒤에 설명할 먹는 발모 치료제인 이 약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탈모 예방에 더욱 뚜렷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두 가지 약을 이 두 가지 약물은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방금 얘기한 미녹시딜과 뒤에 얘기하게 될 그 피나스테라이드 즉 프로페시아 같은 약물들은 기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전이 다른 약물을 같이 컴바인해서 쓰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약을 같이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그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주로 지금은 원래는 뭘로 개발됐다 그랬어요? 혈관 확장제로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다는 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먹는 약이었죠.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발모 치료제로 용도가 전환이 되면서 바르는 약으로 그래서 외용제로 개발됐던 약인데 거꾸로 이 바르는 약 미녹시딜을 쓰는 사람들 상당수가 어때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하루에 2번 정도 쓰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쓴다 그러면 또 머리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써야 되고 또 머리에다가 뿌리게 되면 머리가 뭐 떡지는 문제 또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끈적거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외용제로 미녹시딜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걸로 인해서 여기 보면 많은 환자들이 show poor compliance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compliance라는 말이 뭐냐면 환자들이 복약 지도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게 poor compliance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는 방법대로 용법대로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걸 잘 따르지 않는다. 쓰다 말다 쓰다 말다. 하루에 뭐 2번 써야 되고 한 번 쓴다. 아니면 매일 쓰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효과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최대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외용제로 쓰인 그 미녹시딜을 그러면 먹을 수 없겠느냐? 거꾸로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처음에 썼던 먹는 방법으로는 쓸 수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것과 그 다음에 미녹시딜을 먹는 약과 그래서 비교 임상시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논문은 2021년에 저널 오브 유로피안 아카데미 더마톨로지 이 잡지에 7월달에 실린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제목이 쓴 바와 같이 Review of Oral Minoxidil as a Treatment of Hair Disorder에서 In Search of the Perfect Dose라는 말이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은 주로 뭐 어떤 논문이냐면 여기 리뷰라 쓴 것은 우리나라 말로 종설이란 뜻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비교 임상 실험한 것, 즉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비교 임상 실험한 여러 임상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런 걸 메타 분석이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 분석 같은 게 굉장히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죠. 여러 임상 데이터를 모아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낸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을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박스로 잠깐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먹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가 바르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충분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환자들이 먹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문제가 별로 없더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경우는 대략 한 0.25에서 2.5mg 하루에, 남성의 경우는 그보다 좀 많이 1.25에서 5mg.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최대 2.5, 5mg이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조금 용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건 먹는 약이다 보니까 그 먹는 미녹시딜로 인한, 즉 혈관 확장제로 인해서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박동수가 좀 막 빨라진다든가, 아니 몸이 좀 붓기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용량 미녹시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통은 하나의 타블렛 정제가 5mg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도 5mg짜리를 4등분하면 얼마예요? 1.25가 되죠. 남성 같은 게 1.25, 4등분하게 이렇게 쓰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4등분 정도 해서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이거보다 적어도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5등분은 사실 자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등분 정도 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도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런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르고 용량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탈모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그런 피부과라든가 이런 데를 여러분 찾아서 그쪽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바르는 거라든가 앞 뒤에 얘기할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이 잘 듣지 않을 때 이 먹는 약은 마지막 옵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약을 저용량으로 쓸 경우에는 미녹시딜을 효과가 바르는 것과 뭐 동등한 효과가 있더라, 괜찮더라, 이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미녹시딜이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약물, 그 피나스테라이드 계통하고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계통 약물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건 호르몬 계열의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기존적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대사가 돼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만, 요 물질만
그 주로 남성의 성징에 관여되는 거기에 관여하는 물질이 다 알려져 있고 이거의 대사체인 DHT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징에 별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역할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대사가 될 때 관여하는 효소가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환원 효소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생리학적인 반응들 가져다주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인 작용이 있는지를 여기서 표로 간략하게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자 생성이나 생식력에 관여하고 근골격계, 뭐 근육량이나 골밀도를 증가하고 목소리의 변성을 일으키는 것, 성욕 증가, 발기.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성징이 아주 기본적인 것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죠. 반면에 다이하이드로테스토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면 겨드랑이 음부 채모 성장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립선 비대에 관여를 하고요. 전립선이 커지죠. 또 패턴 탈모, 즉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데도 관여를 하고요. 피지 생성 증가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이게 전립선 비대에도 관여하는 요 물질이 관여를 하고 남성의 탈모를 일으키는데도 요 물질이 관여하니까 그러면 이 반응을 여기서 테스토스테론이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 요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해 주면 되겠네. 그 개발된 게 바로 피네스테라이드라는 것이죠. 피나스테라이드. 아시겠죠? 그래서 탄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들이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세당한 사람들, 즉 거세 가수라고 옛날에 있었죠. 카스트라투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내관이니 내시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나이 들면서 전립선이 이 사람들이 커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남성형 탈모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알려진 게 DHT의 생리작용이. 그래서 DHT 생리작용 중에 전립선 비대나 탈모, 여드름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DHT를 만들어주는 이 효소 작용을 차단하는 약을 개발해보자. 이 첫 번째로 개발된 약이 피나스테라이드 상품명이 프로스카였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 효소 반응의 기질이고 이게 생성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과 이 물질의 구조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 이런 걸 경쟁적 저해자란 말을 씁니다.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competitive inhibitor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DHT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5알파 리덕테이즈 저해제가 개발되었고 이렇게 개발된 피나스테로이드는 전립선 비대증,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약물이 탄생이 된 거고 거기에 피나스테로이드가 있고 두타스테로이드가 있다. 아까 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피나스테로이드는 지금 임상적으로는 두 가지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 피나스테로이드 5mg짜리는 상품명을 프로스카, 여기 지금 프로스카라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스카라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이고요. 이 약은요. 전립선 비대증. 여러분들 아래 여기 잠깐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전립선, 노란 부위가 이게 전립선인데요.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도를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 부위가 힘들고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거기에 쓰는 약으로 이 프로스카, 피네스테라이드 5mg을 쓰고요. 반면에 1mg짜리는 이거 용량의 5분의 1mg짜리는 상품명을 프로페시아라고 해서 이것은 남성형 탈모 여기에 지금 쓰는 약으로 즉 같은 성분의 약이 용량에 따라서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이고 하나는 그 남성형 탈모에 쓰는 프로페시아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탈모에 관심이 있거나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 프로스카를 그러면 이걸 처방받아가지고 5등분 해가지고 이걸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썼었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은
프로페시아 쪽으로도 지금 카피학도 많이 나오고요. 굳이 그렇게 쓸 이유도 없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오등분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알약 커팅기 같은 걸 쓰면 좋고요. 4등분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커팅을 하게 되면 어때요? 단면이 노출이 되죠. 그럼 이건 다 코팅이 돼 있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럼 단면이 노출되면 산화가 되고 변질이 되고 또 용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만지거나 그 분진 같은 게 흡입이 되면 문제가 되고 특히나 가임기 여성의 경우 그런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프로페시아 1mg짜리를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모 치료제의 특징 및 부작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혈관 확장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부작용, 다모증, 여기 다모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부작용을 이용해서 용도가 변경된 이제 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탈모 환자에게는 3%용액을 저용량을 남성의 경우는 5%용액을 좀 쓰고 있고요. 또 바르는 약, 또 뿌리는 약으로 인해서 뭐 가려움증이라는 두피염증, 사용에 불편이 심할 수가 있죠. 아까 이런 것 때문에 수능도가 낮아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플라이언스가 낮다. 그 먹는 약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바로 먹는 약을 쓰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이런 약들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때 한해서 먹는 약을 쓸 수가 있다. 왜냐면 먹는 약의 경우는 여러분들 바르는 것에 비해 큰 차이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먹는 약은 일단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는 약은 국소적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먹는 약의 경우도 이 용량을 어떻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용량을 쓴다 그랬죠. 예, low dose. 그래서 저용량 미녹시딜과 바르는 미녹시딜 간에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메타 분석한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렸죠. 그런 걸 봐서는 저용량 미녹시딜도 충분히 쓸 수는 있으나 바로 쓸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약물은 DHT 합성 저해제죠. 프로페시아가 있고 아보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오리지널 상품명을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에는 1mg짜리 프로페시아를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는 5mg 프로스카를 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이 두 약물은 공통적으로 이 성욕 감퇴, 발기부전, 사정장애, 발진, 뭐 유성형 유방 여기도 좀 비슷한 부작용이 있죠. 발기부전 같은 거 6%, 성욕 감소 4%. 이거는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특정 임상시험의 결과를 좀 여기 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은 다 다르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리고 쓸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약이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서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방전만 장사하는 그런 병원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그 다음에 그 탈모 환자가 어떤 이유로 탈모가 주로 되는 주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본 다음에 비약물 요법도 시도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탈모 전문성이 있는 의사한테 또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그 주치의로 해서 친해지고 장기적으로 이걸 해야지 이렇게 싼 것만 내가 가서 싸게 약을 주는 그런 처방전만 주는 병원만 가보겠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부작용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두 약은 공통적으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므로 남자 태에게 미치는 기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했거나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치료해서는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여성이 약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되고 접촉한 경우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세척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그 여성 그 프로 골퍼 한 분도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그 자기 남편이 이 약을 아마 쓰다가 옆에서 아마 그걸 자기도 모르고 만졌나 봐요. 그래서 빨리 그러면 씻고 그걸 흡입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예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자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특히 옆에 여자가 있거나 또 이것이 뭐 피부에 만져지거나 이럴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18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투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또 아보다트 이 경우는 캡슐 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씹어 먹거나 쪼개지 않는다. 통째로 삼켜 복용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통째로 복용해야지 이게 자르거나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탈모 치료제를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미녹시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 외용제로 바르는 뿌리는 약으로 개발되어 있고 프로페시아하고 아보다트는 먹는 약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앞에 기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아마 이 두 약을 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진을 좀 철저히 하고 또 필요하면 촉진도 해보고 그런 성실하게 하는 의사들을 여러분들의 주치의로 해서 그런 병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자기의 그 진행 상황을 관찰해 가면서 보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병원을 찾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카스트라토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 마지막에 이제 없어졌는데요. 18세기 후반에 17세기, 19세기 후반 정도에 없어졌는데 이 카스트라토 같은 경우에 그 거세를 이제 당한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전의 경우는 여성들이 무대에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소프라노 음역을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남자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거세를 해가지고 소리를 여성의 하이 피치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던. 그래서 아마도 그 실존했던 최고의 카스트라토 성악가였던 그 파리넬리 이 사람이 일대기를 그런 영화 여러분들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핸델의 울게 하소서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이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 파리넬리 울게 하소서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카스트라토 또 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카스트라토의 어떤 생애 그 사람들의 어떤 고뇌, 연민,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고통 이런 것들 아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